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2023년도 잘 달려왔습니다. 기사발 포럼 카이로스 2023년도의 마지막 모임을 오늘 갖게 되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또 귀한 강사분을 모셨습니다. 에,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 챗 GPT가 모든 인간의 편리함을 주는 시대가 됐는데 이것을 우리가 목회적으로 활용하는 일에도 많은 위험성도 따른다고 생각을 됩니다. 월간 목회라고 하는 잡지에 지난 5월 달에 5분의 글이 실렸습니다. 특집으로. 그 중에 한 분 발제자가 오늘 우리 강사로 모신 분입니다. 특별히 목회에 있어서의 챗 GPT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유익한지 또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문제는 없는지를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주님의 숲 교회 담임 목회를 하시면서 특별히 기독교 문화공간 나니아의 옷장이라고 하는 그런 활동도 하시면서 대표로 수고하시는 이재윤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하시고 또 귀한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그러면 앉아서 진행을 일단 하겠습니다.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이재훈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준비한 내용들 잘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화면과 병행해서 이렇게 할 텐데요. PPT 첫 장 제가 넘기겠습니다. 네, 지금 PPT 화면이 혹시 여기서 이제 띄워지려면은 제가 바꿔야 되는 건가요? 여기서 이렇게 어떻게 하면 되죠? 지금 전체 화면이거든요. PPT가 저는. 아, 네. 근데 아, 네. 앞으로 그래서 살펴보면 보시면 안 될까요? 어.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넘어가는데 줌에 공유가 안 되는 것 같아서. 되고 있나요? 제 거, 그렇군요. 네, 그럼 됐습니다. 지금, 네네네. 죄송합니다. 저에 대해서 오늘 제가 처음 뵀으니까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래도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어떤 사람인지는 좀 아셔야 서로 이렇게 소통이 될 것 같아서요.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주님의 숲교회라는 교회를 제가 2015년도에 개척해서 이렇게 작은 교회예요. 하고 있고 그 교회 공간을 나니아의 옷장이라는 이름의 기독교 문화 공간으로 주중에 운영하고 있어요. 한 공간이에요.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요 이제 사진 나온 것처럼 여러 이제 가까워요. 여기 대학로 반대편 가톨릭 대학교 그 반대편 언덕에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사역해오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소개를 드리면은 학부 때 그 기계항공공학을 전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공학도였어요. 그러니까 로봇 만드는 거 그런 거 배웠었고 벌써 졸업한 20년이 넘어서 너무 옛날 이제 기술이 되긴 했는데요.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램 쪽에 제가 그런 뭔가 하여튼 그 있어가지고 졸업 후에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또 직장 생활을 4년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이제 인공지능 이런 게 막 지금처럼 발달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상당히 관심 있는 분야였고 그 당시 어떤 초보적인 수준들의 그런 것들을 좀 저도 프로그램을 해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 중에서는 그래도 조금 그런 접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제가 신학교 장신대 신대원 가서 이제 그 목사 연수 받고 목사로 사역하면서 문화사역 쪽에 저는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의 젊은 세대들과 어떻게 이제 소통하고 사회 안에서 어떻게 좀 섬김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쪽이 이제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고요. 그 아니아 옷장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간 간단하게만 소개드릴게요. 어떤 일들을 했는지. 그래서 나니아 옷장 금요 라이브라는 이름으로 매주 금요일에 여러 가지 크리스찬 아티스트들의 그 공연을 했어요. 작은 공간인데 2015년부터 계속 이렇게 꾸준히 했습니다. 그리고 영화 상영, 작은 영화 상영도 했었고
여기서는 좀 어떤 사회적 이슈를 다룬 영화들을 저희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산다 이건 이제 쪽방촌의 어떤 현실을 다룬 사실은 이 감독님이 신학생이셨는데 감신대 신학생이셨는데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서 이런 걸 좀 사회가 나누고 싶다 뭐 이런 어떤 젊은이들의 기독교적인 어떤 문화 콘텐츠 이런 일들을 제가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세월호 가족분들 이렇게 모시고 어떤 행사들 또 대학로 근처니까 이 공간도 이렇게 배우분들 서포터 많이 이렇게 하신 거로 제가 기사에 봤는데요. 저희도 이제 배우분들이 어떤 이런 행사도 했고 뭐 독립출판 이런 거 했고 또 이제 외국인 분들 프랑스 분들이 또 특별히 이렇게 어떤 성경 모임 이런 것도 했었고 유튜브 채널도 저희가 했었습니다. 지금 뭐 한 3천 명 정도 구독자 있는데요. 어떤 교회 문화에 대한 이런 얘기들 좀 평소에 교회 안에서 하기 어려운 얘기들 그런 유튜브 방송했었고 또 지역 사회와 늘 어떤 소통하는 그런 거를 저희는 좀 많이 노력을 해서 성북구에 있거든요. 저희가 성북구 그 청년들 어떤 공간으로 이렇게 많이 활용하고 그리고 이제 매주 화요일 저녁에 책 읽기 모임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크리스찬도 있고 비크리스찬도 있어요. 요즘은 비크리스찬들이 오히려 좀 더 많아졌는데 어떤 정해진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누고 그런 모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사진의 오른편 사진 보시면 장애인과 함께 사는 법이라는 가장 되게 최근에 작년에 나왔던 책인데 이 책 할 때 되게 젊은 세대들이 뜨거운 반응을 보였던 거를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이제 관심 있었던 분야가 사실 기술 문명. 저는 이제 공학을 전공했고 그래서 그쪽에 저는 개인적으로 접점이 있고 또 컴퓨터 프로그래머로도 생활을 했었고 그런 면이 제가 개인적으로 있고 그다음에 기독교 이제 목사니까 저는 늘 삶의 모든 게 기독교에 맞춰져 있겠죠. 그리고 또 저의 또 하나의 관심사는 이제 젊은 세대의 문화, 특히 세속 문화, 교회 안에만 문화가 아니라 세상 밖에 이제 오늘의 젊은 사람들이 어떤 문화를 누리고 요 세 가지 축으로 저는 사역과 어떤 이런 일을 해왔는데요. 인공지능, 챗 GPT 이런 주제를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데 요 세 가지 이제 코드를 가지고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들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인공지능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정말 인공지능 뭐 과학자들 분들도 계시고 한데 저는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그분들은 또 전문적인 거 말씀하시지만 이런 종합적인 시각 제가 겪었던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좀 허심탄회하게 솔직하게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께서도 좀 어떤 그런 교감 서로의 이렇게 담론을 만들어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자료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런 상황이 너무 갑자기 왔잖아요. 그래서 모든 이야기들이 다 처음 시작되더라고요. 기독교 쪽에서도 지금 막 이게 엄청난 지금 상황인데 이거를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거의 걸음마 단계, 누구도 아직 얘기를 시작하지 못하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역사는 되게 오래됐는데요. 그 전문가들이 그러더라고요. 인공지능의 역사는 사실 실패의 역사다. 계속 지금까지 실패만 하다가 안 되고 안 되고 하다가 작년에 챗 GPT가 엄청난 그 성공과 이슈를 다루면서 아, 인공지능이 진짜 되는구나. 어떤 그런 상황이 됐다고 얘기를 하죠. 너무나 급박하게 다가왔는데 그거와 이제 또 대표적으로 하나가 미드전이라고 여기 이제 로고를 제가 두 개 해놨는데요. 챗 GPT는 아시는 것처럼 이제 대화를 생성해 주는 거잖아요. 말을 만들잖아요. 근데 그거랑 또 다른 축으로 영상을, 이미지를 생성해 주는 또 축이 있거든요. 그림을 그려주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것도 이제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미드저니 서비스가 있어요. 요 두 사례를 조금 이제 먼저 소개를 드리면, 지금 상황이 어떤 거구나. 조금 맛을 우리 같이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챗 GPT를 먼저 보려고 합니다. 챗 GPT 혹시 이렇게 한 번씩 사용은 해보셨나요? 네네. 그죠. 한 번 요즘은 쉬우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저도 처음에 너무 신기해가지고 글자가 좀 작아서 안 보입니다만 저는 이런 걸 물어봤어요. 얘가 똑똑하다길래 그러면 하면은 어떻게 크게 할 수 있을까요? 거기다 네네. 네네. 네.
네, 근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챗GPT가 워낙에 똑똑하고 말을 잘한다고 그래서 내가 사랑에 빠진 여성에게 연애 편지를 대신 써줘, 이런 이제 부탁을 제가 해봤어요. 그리고 약간 어려운 그거를 전제를 달았죠. 그녀의 얼굴은 예쁘진 않지만 매우 매력적인 성격이야. 그런 여성한테 연애 편지를 써줘 했더니 바로 진짜 1초도 안 돼서 쭉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써 있습니다. 여기 연애 편지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사랑하는 가로 열고 그녀의 이름 이렇게 친절하게 있고, 네가 내게 주는 특별함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워 막 쫙 하고, 뭐 이렇게 정말 그 디테일을 그대로 담아가지고 네가 가진 매력은 오직 외모만이 아니라. 근데 저는 여기서 못생겼다는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이게 눈치가 있다. 오직 외모만이 아니라 성격도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보통 그런 이게 아니다. 제가 첫 만나면서 아주 그런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저기 그 안 접해 보신 분을 위해서요. 뭐 한번 살짝 맛만 볼까요? 이거 사실은 뭐 해보신 분들은 아무것도 아니긴 한데 또 약간 바쁘게 하시다 보면은 직접 해보시기 또 어려울 수도 있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구글에서 챗 GPT 치면은 홈페이지로 들어가요. 네, 챗 GPT 들어오시면 로그인 해야 되는데요. 로그인은 구글 아이디 있는 분은 구글 아이디로 그냥 들어가시면 돼요. 아니면 가입하면 되고. 네, 그래서 내 계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물어보면 돼요. 그래서 뭐 아무 말이나 물어보면은 다 대답해줘요. 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목회와 신학, 월간 목회 거기도 썼습니다만,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 어떻게 도구를 쓰냐 이럴 때 저는 이런 데 도움을 받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가장 설교 준비할 때 어려움 느끼는 게 이제 예화 수집이잖아요. 그래서 뭐 큰 대형 교회는 예화 수집만 하는 부목사님들이 있다,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 성경 본문에서 내가 이제 이런 예화가 있으면 잘 마무리되겠다 해서 어떤 여성분이 신앙으로 자신의 장애를 잘 극복한 그런 얘기를 왠지 넣으면 딱 맞을 것 같다, 본문상. 그러면은 그런 예화를 잘 안 떠오르잖아요. 그럴 때 제가 이걸 써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여기다 물어보는 거예요. 장애를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제가 즉흥으로 그냥 이렇게 써봤습니다. 장애를 극복한 여성 중에 크리스찬 사례를 세 가지만 말해줘. 이렇게 착착 나온다는 거죠. 저는 다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조니 에릭슨 티다. 수영 선수였는데 뭐 이렇게 돼서 뭐 네, 신앙의 이런 얘기들. 근데 여기서 이제 뭔가 잘 안 와닿는다. 그러면은 저는 또 시키죠. 5가지만 더, 5개만 더 써볼게요. 5개 더. 무한히 또 나온다. 저는 이걸 보고 와, 진짜 이제 뭐 옛날에는 이런 예화 공급해주는 그런 뭐 회사도 있었다 그러고 뭐 예화집 막 이렇게 들고 다녔잖아요. 아, 이런 거 이제 필요 없구나, 그런 어떤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참 위험성도 있어요. 보면은 챗 GPT가 말을 너무 잘하고 대부분 맞는 얘기인데 가끔 헛소리를 잘해요. 진짜 이거 헛소리라고 할 만한 건데, 여기 나오는 예를 들어 어떤 이런 사람 중에 전혀 크리스찬이 아닌데 그럴듯하게 쓰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의 위험성이죠. 어쨌거나 챗GPT는 이런 강력한 친구입니다. 그리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미드저니, 그림 그리는 거. 이 그림이 제가 그려본 그림이에요. 저는 미술은 전혀 모르거든요. 인공지능한테 시켜서 그린 그림이죠. 그래서 근데 이 미드저니는 좀 단점은 이제 영어로 말해야 알아들어요. 그래서 지저스 뭐 그러니까, 네, 했는데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이건 많이 안 해보셨을 거예요. 이게 근데 진짜 너무 강력해요. 이게
이게요. 엄청납니다. 그림 지금 한번 같이 그려볼까요? 여러분들도 저기 그림 그리실 일 있으시면은 이거 한번 해보세요. 저 그런 주보나 요즘 예화, 뭐 뭐라 그러죠? 그런 필요한 일러스트 있을 때 이거로 그려서 넣습니다. 이건 이제 약간 설치가 좀 까다롭긴 한데 하여튼 설치가 됐다 치고 이게 이제 미드저니 화면이에요. 그래서 이매진이 명령어예요. 이런 것도 너무 재밌죠. 이매진 상상하다잖아요. 상상해봐 하고 이제 자기가 원하는 걸 쓰면 돼요. 제가 스마일링 웃고 있는 지저스 기타를 하나 들고 있을까요? 리드 아니 플레인 기타.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명령어가 전달이 됐고 얘가 이제 그리는 중이에요. 이 나오는 그림들은 다른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 사용자들이 올리는 거예요. 이건 약간 공유 시스템이에요. 서로 하는 걸 계속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네, 여기 이제 생성되고 있는 게 나옵니다. 사용자가 많아서 제 그림이 뒤로 밀린 것 같아요. 한 1분 이 정도면 이제 완성품이 나오거든요. 이건 다른 사람들이 다 이제 그린 거예요. 이걸 통해서. 그렸어요. 또 이제 여기 있다. 스마일링. 여기 나왔습니다. 사용자가 많아가지고 계속 좀 밀려요. 여기 있어? 어, 아, 여기 있습니다. 네. 요거. 지금 얘가 그려준 거예요. 생성형. 세상에 없던 그림을 제 명령에 따라서 4장의 그림을 그려주고요. 여기서 이제 1, 2, 3, 4 중에 원하는 걸 내가 찍으면은 그걸 가지고 또 4개를 변형해서 또 줘요. 내가 만족할 때까지 계속 수정할 수 있어요. 엄청난 거죠. 이런 거를 이제 보고선 디자이너나 화가 그 일러스트레이터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일자리 위협 느끼죠. 당장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 옛날에 몇십만 원씩 주고 하던 그림인데 이런 게 이제 강력한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까지가 이제 좀 맛보기였고요. 제가 얼마 전에 그 기독교 어떤 단체에서 했던 이런 이제 포럼, 인공지능 관련 포럼에 갔던 적이 있어요. 거기는 좀 다양한 분야의 분들이 오셔서 자신의 생각을 이제 말하고 이렇게 토론하는 거였는데 끝나고 제가 느낀 느낌이 뭐였냐면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접했을 때 하는 생각이 정말 다르고 다양하구나 그걸 느꼈어요. 예를 들면은 그 인문학자, 철학자 이런 분들은 지금 상황을 보고 상당히 이제 걱정하시면서 이거 인공지능 이거 문제인데 이거 윤리 문제 이거 우리 지금 준비해야 되겠다 막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인공지능 직접 만드시는 그 최첨단 과학자분은 정말 웃으시면서 그냥 잘 쓰면 되지 뭐가 문제예요? 그냥 이건 도구 컴퓨터 만들듯이 도구가 나왔을 뿐이고 뭐 문제 있으면 그거 해결하면 되는 거지. 자기는 그런 생각은 안 해봤다. 그러니까 초점이 너무 다른 거예요. 인공지능은 그냥 도구일 뿐이다. 그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현장에 오셨던 목사님들은 대부분 관심사가 이거를 내 설교에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최대의 관심사. 그걸 이제 물어보시고 저쪽에 이제 계신 어르신 분들은 챗 GPT 사용법을 이제 가르쳐 달라. 그런 거 하시고. 근데 이제 젊은 세대들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볼까? 저는 그게 이제 궁금했는데 그 자리에 젊은 세대는 아무도 없더라고요. 약간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건데 저희 MZ세대 이런 친구들은 이거를 이미 그냥 다 쓰고 있어요. 무슨 어디 가서 배우고 포럼 심각하게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이미
흡수해서 자신들의 삶으로 이미 이렇게 돼가고 있다는 거죠. 이걸 보고 어떤 사람은, 어떤 한국의 그 프로그래머는 주님 AI를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주님 AI가 나왔습니다. 이거 저는 좀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이거는 글쎄요, 교계 차원에서 이런 거는 좀 뭔가 철저한 그런 관리? 그런 좀 안 맞을 수 있지만 그런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기 홈페이지 가면은 그냥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만든 분도 자기가 이제 크리스찬이라고 뭐 좋은 의도를 하셨다고는 하는데 어떤 식이 됐냐면 지금 거기 가면 사람들이 이제 거기 쓰는 그 질문 내용이 쫙 나오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다 주님한테 하는 얘기예요. 주님, 저 이런 거로 마음이 슬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덜 자질구레한 거, 뭐 남자친구하고 헤어졌어요.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거부터 뭐 정말 신학적인 질문까지. 그런 게 이제 쫙 나오거든요. 근데 이름을 왜 주님 AI라고 붙였는지 너무 이상한 모양새가 된 거예요. 제가 보기엔. 이 AI가 주님처럼 아니라고는 하지만 또 사람들 가서 물어보고. 그래서 그 댓글에 보면은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약간 조롱 섞인 그런 댓글도 많더라고요. 너무 좀 웃긴다. 이런 식으로 이거는 좀 저도 보면서 옥사지만 이거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게 인공지능 하면 돈 되는 인공지능. 이거로 이제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 대부분이 이런 쪽으로 지금 많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인공지능 전문가들은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올해 초에 6개월간 전 세계적으로 AI 개발을 멈춰야 한다. 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거기 그 소속된 분들이 일론 머스크, 뭐 스티브 워즈니아, 뭐 그런 하여튼 그 세계적으로 지금 기술 그거를 앞서 이렇게 끌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 위험하다. 너무 빨리 나와서 지금 지구가 소위 영화 나오는 것처럼 멸망할 수도 있다. 예상 못하니까 6개월간 다 같이 멈추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한쪽에서는 전문가들도 과학자들도 걱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거는 진짜 최근 기사입니다. 11월 6일 기사인데요. AI 세이프티 서밋이라는 이제 이런 국제 회의가 있었대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유일하게 네이버도 지금 인공지능 상당히 그 많이 그 발달해 있는 거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자리에는 지금 뭐 미국 부통령, 뭐 MS 저기 사장, 또 샘 알트먼 이 사람은 아까 그 챗GPT 거기 그걸 만들었던 인공지능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정말 지금 가장 그런 사람 다 모여가지고 아까 얘기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지금 AI 어떻게 이거 문제 안전을 위해서. 근데 여기 갔다 왔던 그 네이버 대표분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패권 경쟁이다. 지금 안전을 위해서 모였다고는 하지만 앞으로 인공지능으로 세상이 완전 바뀔 텐데 여기서 누가 주도권을 잡을 건지 그거를 지금 힘겨루기를 하려고 지금 온통 온갖 그 힘센 인간들이 지금 나라들이 모여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할 얘기인데 지금 상황이 이런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얘기를 해야 할까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뭐 가르쳐드리기보다는요 문제 제기인데요. 다들 저마다 보는 시각이 있잖아요. 누구는 돈 벌려고 보고 누구는 뭐 자기 이익으로 보고 뭐 하는데 그리스도인은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근데 아직은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얘기 자체가 이렇게 없는 것 같아요. 다들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그런 느낌이고 뭔가 담론 자체가 없는 초기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두 가지를 그냥 이건 제 인사이트인데요. 정답이라기보다 두 가지 인사이트를 여러분께 좀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인간다움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얘기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 제기를 한번 드려봅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중요한 이 질문이 있는데요. 이거는 인공지능은 의식을 가질 수 있는가? 영어로는 마인드라고 하는데요. 자의식이라고 뭐 말할 수도 있겠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공지능이 이렇게 발달하는데, 인공지능이 스스로 그런 의식이라는 게 생길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요즘 첨예한 어떤 그 토론거리인데, 챗GPT가 아까 제가 이걸 글자로 한 그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앱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스토어에서 저기 챗GPT 치시면 앱 그냥 다운받으면은 그냥 바로 돼요, 여기서. 근데 이게 홈페이지에 얼마 전에 올라온 글인데 챗GPT가 이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예요. 옛날에는 요것만 글자만 됐는데 요거로 오면서 카메라로 이미지를 보여주면 얘가 이걸 이해하고 말도 듣고 지가 말도 하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진짜 바람처럼 되는 거죠. 우리 대화를 얘가 지금 여기서 듣고 이 안에서 숨어서 얼마든지 분석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누가 악용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실제로 그러고 있다는 이제 소문도 있더라고요. 광고 마케팅 위해서. 요거는 그 지지난주인가요? 11월 14일에 고려대에서 베리타스 포럼이라는 걸 했는데요. 여기에 이제 진짜 인공지능 전문가가 오셨어요. 그래서 저도 배우려고 이제 여기에 참여를 해봤는데요. 이분은 미국에서 그 실제로 그냥 가장 최첨단 그 인공지능을 만드는 분 중에 한 분이 박사님, 수아미다스 교수님. 이분 이제 강의를 듣고 제가 아주 감명을 많이 받고 배웠는데요. 이분의 이제 핵심, 글쎄요, 뭐 제가 느끼기엔 핵심은 이거였어요. 의식이라는 거. 인공지능이 과연 의식이라는 게 있을까? 이분이 이제 사실은 생명공학 그런 학부에서 차원에서 인공지능 그걸 연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옆에는 그런 의학부 교수님들이 있는데 실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공지능이 지금 어느 정도 챗GPT가 어느 정도 발달했냐면 그 어떤 환자의 사례 있잖아요. 지금 검사 결과 뭐 어떤 수치가 어디서 어디 사이고 뭐 그거를 뭐 쫙 그걸 해서 그 의대 1학년 학생들이 이렇게 수업할 때 그걸 줬대요. 그래서 지금 이 환자 상태 어떤 상태냐 어떻게 이게 저거 해야 되냐 판단을.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제 잘 정확히 못 짚었다는 거예요. 근데 챗GPT한테 물어봤더니 바로 이거 뇌수막염입니다. 이거 급합니다. 근데 뇌수막염이 그렇대요. 되게 급한 그런 처치가 필요한데 그래서 챗GPT가 그 정도의 어떤 지성은 이렇게 갖춰진 건 누구나 아는데 과연 그러니까 이 그림이 그겁니다. 지성은 그런데 마인드, 의식이 있느냐는 되게 다른 문제잖아요. 똑똑하게 뭔가 처리하는 거랑 의식이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건 다른 존재, 다른 얘기인데 근데 챗GPT 정도는 그쪽 이제 그 전문가들이 아직은 이거는 의식이 있는 거라고 할 수는 없다. 그렇게 대부분 보더라고요. 그 교수님 얘기를 따르면 자기도 이건 어떤 분은 이미 의식이 생겼다고 또 믿는데요. 전문가 중에서도. 근데 그건 소수인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머지않아 인공지능이 의식이 생겼다고 할 만한 수준에 도달할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그 교수님도 크리스찬이에요. 되게 자기 뭔가 보수적인 신실한 크리스찬을 신앙 고백하는 분인데 우리가 의식이라고 부르는 것에 도달할 금방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하죠. 이제 막 혼란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튜링 테스트라는 거 좀 전문적인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사실 이 논의는 옛날부터 있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인공지능이라는 걸 개발을 했을 때 얘가 진짜 스스로 의식이 있냐 없냐를 테스트하는 그 방식으로 튜링 테스트라는 역사적으로 있습니다. 그림 보시면은 알겠지만 어떤 저 방에 건너편 방에 사람이 대답을 하고 이쪽에서는 기계 그 챗GPT가 대답을 하고 격리돼 있죠. 둘 다 사람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모르는 눈을 감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심사위원이 제가 계속 뭐 사람인가 아닌가. 근데 챗GPT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저기 사람이 숨어서 치는 건지 구분을 못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구분을 못한다. 저건 사람이면 틀림없다. 그러면 이제 튜링 테스트를 통과한 거고 그러면 이제 의식이 있다라고 최근 얼마 전까지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챗GPT는 이걸 가볍게 이제 뛰어넘은 거죠. 튜링 테스트를 그냥 통과하는 거예요. 다 속이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구나. 근데 그렇다고 과연 튜링 테스트를 넘었다고 진짜 그게 의식이 있다고 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들을 지금 학자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 오른편에 있는 거는 공학 계산기입니다. 저도 공대 다닐 때 많이 한 건데 챗GPT에 비하면은 되게 원시적인 계산 도구죠. 근데 저거는 계산을 누르면요. 틀리는 적이 없어요. 저 계산기는. 100% 맞아요. 100% 그냥. 아주 단순한 기계지만.
근데 챗 GPT는요, 되게 신기한 게 챗 GPT도 계산기로 쓸 수 있습니다. 여기 써놨는데 3을 3번 곱하면 얼마지? 27, 딱 계산기도 돼요. 근데 재밌는 게 그 교수님 얘기해 준 건데 챗 GPT는 실수를 한대요. 틀린대요. 기계인데. 그런 포인트에서 이제 사람들이 놀래는 거예요. 우리랑 생각하는 방식이 비슷하구나. 기계인데 얘는 실수를 하네. 그리고 실수하는 그런 요소들이 사람이 잘 틀리는 그런 요소, 사람이 틀리는 방식으로 가끔씩 틀린다는 거. 좀 무섭지 않습니까? 와.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면은 이제 학계는 뭐랄까 학문적으로 더 깊게 들어가니까 우리는 신앙이 있지만, 근데 거기는 뭐라 그러냐면 거꾸로 이제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사람의 두뇌를 연구를 해보니까 두뇌 안에 우리는 이제 어떤 사고 과정과 의식이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자의식이라는 거. 근데 사람의 그 두뇌 활동이 사실은 그 AI로 가짜로 만든 챗GPT의 어떤 그 방식하고 크게 다르지 않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학자들이. 근데 사람은 의식이 있다고 우리는 믿잖아요. 그러니까 유물론자들, 과학자들은 극단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봐라, 사람, 니네가 의식이 있고 영혼이 있고 신이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런 거 다 헛소리다. 인공지능 우리가 다 만들었지 않냐. 인간도 그런 존재다. 그냥 단백질 기계 덩어리일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 되게 무서운 얘기죠, 사실. 종교적으로 나가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교수님이 이 얘기를 한참 한 거예요. 결론을 내주신 건 아니고 이게 어떤 기독교 어떤 크리스천 관점에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의식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저의 경험인데요. 저희 그 책 읽기 모임 계속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책을 선택하면은 좀 이제 뭐랄까 흥행이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는데 이 김초엽 작가님이란 분 책을 할 때 저희가 흥행이 되게 잘 됐어요. 그래도 잘 모르시는 분 많으시죠? 이분이 젊은 여성 작가분인데 요즘 세대들한테는 폭발적인 인기를 끄는 소설인데 막 몇십만 부가 팔리는 김초엽 현상이라고 부를 정도로 몇 년 새에 그런 인기 작가예요. 근데 왜 젊은 세대가 이분의 작품을 이렇게 열광할까? 근데 이분이 사실은 포항공대 출신의 그 뭐죠? 하여튼 그 화학자. 네, 그런 분인데 SF 소설을 쓴 거예요. 그 대표적인 관내분실이라는 이 작품을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이게 상을 많이 받았대요. 근데 이거 뭐냐면은 가까운 미래에 도서관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죽은 사람의 그 데이터, 그 생각을, 기억을 다 데이터화해서 업로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주인공의 죽은 엄마가 그 도서관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서관에 가면 언제든 엄마랑 대화를 하는 거예요. 생전의 기억 다 있고. 근데 이 무서운 게 지금 뭐 미국 이런 데는 이런 스타트업 서비스가 실제로 지금 준비하는 게 있대요. 그래서 고인의 SNS를 다 뒤져가지고 그걸 다 입력해서 그 사람의 말투, 기억 뭐 다 가능하잖아요. 지금 그냥 논리적으로 될 것 같잖아요. 챗 GPT에 그냥 뒤집어 씌우면은 딱 다 되거든요. 너무 이게 근데 이제 이분의 작품이 그런 걸 다뤄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이분의 문제의식은 인간이란 무엇인가? 의식이란 무엇인가? 영혼이란 있는가? 그런 아주 어떻게 보면 영성적인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건데 현대 젊은이들이 그런 거에 의외로 되게 지금 깊이 접속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분은 2045년이면 이게 다 된다. 디지털적으로는 불멸이 된다. 내가 원하면 내 의식은 어디에 들어가서 영원히 산다는 거죠. 뭐 이거는 이제 이분의 주장이니까 될지 안 될지는 모르죠. 이런 세계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우리 가장 영향 많이 받는 게 넷플릭스잖아요. 넷플릭스에 가면은요 이런 주제를 다룬 작품들이 정말 많아요. 이 정의라는 작품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이거는 이제 죽은 엄마를 실제로 몸까지 만드는 거죠. 그래서 뭐 전투 병기 뭐 이런 거기 때문에 몸이 부서지면 또 만들고 또 만들고. 근데 그 가운데서 엄마는 어떤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이런 게 이제 너무나 친숙하게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다가온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뉴스 장면인데 영화만이 아니라 요거는 또 옛날 의수하고는 좀 다른 게
뇌에 칩을 심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 사람, 반 인간이 됐다는 거죠. 이제 어떻게 보면 반작용으로 사회가 인간다움에 목마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막 이제 반작용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리처드 도킨스 같은 이런 무신론자 대표적인 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의식이라는 게 뭐 어디 있냐, 인생의 의미라는 게 어디 있냐, 그냥 DNA를 넘겨주려고 생존하는 게 목표인 숙주, 그냥 단백질 덩어리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요. 오늘의 MZ세대, 소위 젊은 세대들은 그 말에 다 동의하진 않는 거예요. 그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의 MZ 젊은 세대를 저도 잘 몰라요. 제가 올해 47세인데요. 뭐 젊다면 적고 하여튼 그러긴 한데 뭐 20, 30대 친구들만 해도 제가 잘 이렇게 접속이 안 되는데 그 세대에 보면 양면성이 있어요. 뭐 아시겠지만 뭐 그냥 되게 즉흥적이다. 그냥 오늘만 산다. 충동적으로 본능에 충실하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소비지향적이다. 그런 면도 있는데요. MZ세대는 또 재밌는 게 지구를 살리고 생태 그거를 위해서는 내가 돈을 얼마든지 쓰겠다. 그런 세대예요. 또 의미상으로는 또 되게 깊이 있게 성찰하는 그런 이상한 세대거든요. 지금 여기서도 이제 저런 통계 보면요. 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소비라면 내가 물건을 더 비싸게 주고라도 사겠다. 이런 대답이요. 우리 기성세대 더 나이 드신 분들보다 훨씬 많아요. 같이 살겠다는 어떤 그런 성찰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게 어디 뭐 참 정량적으로 잴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제가 아까 그런 책의 반응 김채욱 작가의 왜 젊은 사람들이 열광하냐 이런 거를 볼 때 오늘의 젊은이들은 상당히 우리의 생각보다 그런 어떤 영적인 문제 우리의 언어로 하자면 영성 요즘 우리는 교회에는 저도 목사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이 뭐 영혼의 문제 그런 거 누가 관심이 있어요 지금 그냥 쾌락과 뭐 그런 죽어가는 세대 이렇게 하는데 그 말도 맞습니다만 생각보다 되게 깊이 얘기를 해요. 그런 책 읽기 모임을 할 때 그 빅크리스찬들을 만나서 얘기를 보면 그런 의식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여기 이제 이런 박사님들이 얘기한 것처럼 다가올 미래의 우리 인간의 일은 바로 인간성을 발명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 인간이 귀하지 인간이면 인간이지 그렇게 살아왔다면 더 이상 그렇게 나이브하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인간성을 제대로 발견하고 인간이 뭔지에 대해서 이렇게 파고든 그런 세대가 오히려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나의 해방일지라고 이제 인기를 많이 끌었던 드라마인데요. 여기 대사에 이런 게 있어요. 저는 이걸 보고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냥 통속 드라마 대사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애들이 기도 제목을 적어내는 걸 봤거든. 애들이 쓴 거 보고 이런 걸 왜 기도하지? 성적, 교우관계, 가고 싶은 학교, 고작 이런 걸 기도한다고? 신에게? 신인데? 난 궁금한 거 하나밖에 없었어. 나 뭐 해요? 나 여기 왜 있어요? 이게 그 통속 드라마 대사라서 이거는 영성가들의 대화인데 이거는. 근데 이거를 보고 젊은 세대들이 감동을 얻고 교감이 되고 그렇지 맞아 나 왜 살지 이런 어떤 힐링 접속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그냥 뭐 너희들 우리 저도 청소년 그런 강사 캠프 강사 이런 거 해봤습니다만 늘 얘기하지 너희들 공부 잘하고 싶어 주님 붙들고 하면 다 성적 잘 되고 교우 관계 좋아지고 뭐 대학 잘 가고 영광 돌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즘 젊은 세대는 그런 얘기를 하면은 아무 얘기 안 하고 가만 듣고 있다가 신인데 고작 그 정도 얘기를 한다고 난 그런 신이면은 딱히 뭐 더 깊은 걸 원한다. 내가 누군지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존재론적 어떤 질문들 이런 게 이제 옛날엔 같은 아이고 뭐 그런 철학 얘기를 하고 있어 이랬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이게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삭제돼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당연히 다는 아니겠죠. 네. 그래서 교회는 그러면 어떤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교회는 저 같은 목사들 저는 소통을 계속 믿지 않는 그런 젊은 세대를 만나고 하니까 만나면 어떤 이런 거에 대해 얘기를 할까? 인간다움, 함께 살아간다는 게 뭘까? 삶의 의미 뭐 이런 이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화두를 던지고요. 제가 여기서 답은 못 드립니다. 답은 못 드리고 다음 두 번째 주제 넘어가야 되니까요. 근데 이제 넘어가기 전에 그냥 저만의 작은 저는 요즘 이런 거 진짜 고민 많이 해요. 저희 난이어장 공간의 어떤 운영 그 방향도 있고 그래서 되게 와닿는 얘기라서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 교회는 영성의 깊은 전통이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자꾸 이렇게 읽고 터부셔서 그렇지. 성프란체스코, 성프란치스코 그런 분은 사실 뭐 12세기 이런 때 이미 생태 영성, 함께 살아가는 것, 뭐 인간 중심주의의 어떤 극복 이런 얘기를 이미 해왔고 그리고 뭐 기도라는 게 뭡니까 사실 기도라는 게 영성의 가장 그 영혼의 가장 깊은 우리 수천 년의 전통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 전문이잖아요, 사실. 그걸 그 파이프를 딱 꽂아가지고 우리 전통에 현대 언어로만 잘 어떤 소통할 수 있다면 충분히 정말 세상 누구도 뭐 경제학자가 이런 답을 주겠습니까? 과학자가 이런 답을 주겠습니까? 그런 할 우리 안에 그 보물이 많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년 전쯤에는 이제 C.S. 루이스 이런 분들이 그 문학 작품으로 기독교 문학 작품 저기 그 저걸 했잖아요. 소통을 하고. 근데 오늘의 세대는 이제 넷플릭스를 통해서 이런 소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길에 꿈을 꿔봅니다. 크리스찬 영화를 만들고 그러는 분들이 네네. 네, 지금 음소거 된 것 같습니다. 화면에 제 화면엔 다른 분들 음소거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저는 문화사역 이런 걸 많이 했으니까 넷플릭스 이런 시장에서 이제 뭐 예수청당 불신지옥 이런 식으로 작품을 만드는 건 참 어려워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럼 넷플릭스에 올라갈 수조차 없기 때문에 이런 영혼의 문제를 터치하는 그런 작품들은 충분히 기독교적 시각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앞으로 우리 크리스찬 뭔가 이런 문화 관련 종사자들이 이런 쪽으로 그런 영혼에 대한 대화 이런 거로 대화한다면 충분히 저는 있을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저기 하면은 이거는 이제 요즘 팝업 스토어라는 거 유명 저기 그 되게 핫한 트렌드입니다. 성수동 요즘 젊은 친구들 만나려면 성수동 가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거기 다 모여서 데이트하고 뭐 그런 곳인데 성수동에 요즘 이렇게 생기는 게 팝업 스토어라는 건데 한시적으로 생겼다 없어지는 어떤 공간이에요. 예를 들어 오레오다 하면은 자기들 브랜드 그걸 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 갔었어요. 저희 오늘 마침 저희 둘째 아이 초등학교 3학년 친구 왔는데 어느 날 저한테 이거를 검색하던 여기 가고 싶다는 거예요. 저는 알지도 못했어요. 성수에 오레오 그 팝업스토어가 핫하다더라. 가자. 갔죠. 그러니까 저는 모르는데 저 세대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가면은요 들어가면 막 줄 서야 돼요. 줄 서가지고 뭐 대부분 이제 젊은 커플들인데 들어가면은 그냥 오레오의 모든 걸 누릴 수 있게 해놨어요. 예쁘고 뭐 과자 계속 주고. 근데 어쨌거나 본인들의 뭐 홍보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그 스태프분이 딱 서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퀴즈를 내겠습니다. 이거 맞히면은 여기 있는 선물 다 주고 합니다. 꼭 맞춰야 됩니다. 하면은 저하고 아들은 이제 막 꼭 맞춰야지. 네 하고 막 대답하는데 오레오는 올해 몇 년 됐을까요? 저하고 저 아들이 111년이요. 딱 둘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그리고 과자 꾸러미 받고 너무 좋다고 집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 어떤 체험. 충성 고객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도 모르게 세뇌가 되고 오레오 좋다 이러고 가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요즘 팝업 스토어거든요. 가수, 뭐 아이돌 그룹 이런 데가 다 이런 거 해요. 요즘. 그래서 저희 나니아 옷장도 사실 그 얼마 전에 어떤 아이돌 그룹이 이런 걸 하겠다고 이제 대관해서 이제 그런 뭐 메뉴도 있고 그런데 저는 그런 걸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교계 차원에서 영성 팝업 스토어, 뭐 기도 팝업 스토어 이런 거 하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런 생각 들었어요. 성수에 여기 좀 뭔가 좀 뭐랄까 좀 큰 교회나 이런 데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며칠 빌려가지고 꾸미고 아까 그런 프란치스코의 어떤 영성 전통 이런 누구나 기도는 한 번쯤 해보고 싶잖아요. 젊은 친구들이 가다가 여기 무슨 기도 팝업 스토어에 한번 들어가서
기독교 이런 기도는 이런 거구나. 그래서 아까 주님 AI 뭐 좀 이상하게 하듯이 그런 거 말고 조금 더 이제 우리의 전통에 맞게 정말 성경 구절과 이렇게 본인의 기도를 잘 이렇게 붙이는 뭐 그런 체험을 할 수 있게 이런 방식으로 하면 충분히 오늘의 그런 영성과 어떤 의식, 자의식, 인간답 이런 고민하는 젊은 세대한테 어떻게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요즘 개인적으로 이런 고민합니다. 까지 첫 번째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시간 조금 남짓 강의를 보통 하고 또 이렇게 대화 나누는 거죠. 네. 두 번째는요, 떡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이제 우리가 잘 알지만 또 떡 없이 못 살잖아요. 이런 정말 하늘에 뜬 영성 얘기만 해가지고는 또 네, 그런 것 같고요. 떡의 문제인데 그 인공지능 하면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이제 일자리 잃겠다 이거잖아요. 어떡하냐. 근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100명이 일해야 되는 공장이 있었어요. 근데 인공지능이 생겨가지고 50명만 있어도 그 공장이 돌아갈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다 누구나 50명이 일자리 잃게 됐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약간 다르게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100명이 반씩만 일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월급은 그대로 주고. 도둑놈 씹보죠.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말도 안 되는 거고 뭐 빨갱이도 아니고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죠? 근데 이 얘기가 사실은 100년 전에 이 버틀란드 러셀이라는 철학자가 이제 했다는 말이죠. 그 당시에도 사실은 똑같았다는 거예요. 기술의 발달은 늘 있어 왔고 공장 그런 기계 막 증기 뭐 그런 새로운 기술이 되면서 사람이 필요 없고 기계가 대신하는 거죠. 그러면 잘리고 일자리 이렇게 되고 어떻게 되지 이랬는데 어떻게 그걸 이제 대체하느냐 세계관, 가치관에 따라 다르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이제 준비하면서 뭐 최근 서점 갔더니 이제 나왔던 책인데요. 네, 담론들이 지금 다 초창기라 많지는 않은데 이런 담론 쪽으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플랫폼 노동 들어보셨죠? 요즘 플랫폼 노동이 어떤 명과 암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인공지능의 시대가 되면서 플랫폼 노동이 이 책에 이제 다양한 그런 교수님들의 견해가 있는데 극단적으로 암울하게 보는 분도 있어요. 지금 인공지능 생겨가지고 플랫폼 노동의 지옥이 진짜 열렸다, 큰일 났다, 이제 인간들 완전 그거에 노예가 돼서 이렇게 디스토피아가 됐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또 반대쪽 극단에는 아니다. 오히려 인공지능 때문에 아까 말대로 100명이 반씩만 일해도 되는 세상을 열 수 있다. 긍정으로 보시는 분 다양한데 플랫폼 노동 어떤 건지 아시죠? 요즘 이런 쪽으로 다 가잖아요. 뭐 배달의 민족 배달하시는 분들 열심히 하고 수고하시고 뭐 월급 열심히 한 만큼 가져간다는 하지만 너무나 처우가 좀 뭔가 그냥 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 거 있죠. 배달의 민족이 그 외국계 기업에 뭐 몇 조 대 가치로 매각됐다 그런 기사 나왔잖아요. 근데 그 매각되면은 그 CEO가 그 어떤 돈을 다 이제 버는 거잖아요. 거의 대부분 대주주와. 근데 배민 정말 발로 뛰신 그 뭐 배달하시는 분들 또 업주님들은 사실 그런 열매는 가져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지금 플랫폼 노동의 이제 분배의 문제점을 제기를 해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인공지능도 이제 비슷하다는 거죠. 세계를 보면은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코로나 이후로 지금 부익부 빈익빈이 더 이제 격차가 심해지고 문제는 젊은 세대는 더 힘들다. 아까 얘기한 플랫폼 노동에 정말 가장 그냥 만만한 그냥 재료로 이렇게 소진되고 금수저인 일부 MZ 세대는 그렇지 않겠지만 많은 친구들은 그래서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모든 것을 포기하는 M4 세대. 그래서 인간이라면 사실 잘났든 못났든 누려왔던 것들이 있잖아요. 수천 년 동안 연애, 결혼, 출산, 집장만 이런 거는 그냥 예전에 다 그냥 당연히 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요즘 20대 청년들 저도 저희 공간에 이제 오는 뭐 분들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요.
포기했다고는 안 해요. 이런 얘기 물어보거든요. 뉴스에 나오는데 정말 포기했냐? 그러면은, 아니, 뭐 좋죠. 뭐 연애도 하고 싶고, 뭐 좋은 사람 만나면 결혼도 하고 싶죠. 근데 이제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확률이 너무 낮고 별로 기대를 안 해요. 그냥 잘 되면 좋겠는데 그냥 나는 혼자 이렇게 소소하게 알바하면서 그냥 혼자 이렇게 넷플릭스 보면서 그런 이제 세대가 됐거든요. 근데 이거는 너무나 큰 문제잖아요, 사실. 인간이 우리 세대에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이거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많은 학자들이 이건 막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죠. 어떻게 막느냐? 자본주의가 그렇게 거세고 다 지금 뭐 공정한 거잖아요. 예. 근데 어떤 작은 희망의 사례랄까? 이걸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되게 합리적이고 똑똑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챗GPT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지만 벌써 이게 되게 최근 일입니다. 지금 그 헐리우드의 영화 종사자들이 파업을 했어요. 그래서 왜 그랬냐면 AI가 대본을 써주거든요. 이런 설정, 뭐 남자 여자 있고 뭐 하면은 쫙 써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대본가들이 일자리를 잃었죠, 실제로. 빠른 기간 안에.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그런 것도 있대요. 그 영화계에서 많이 필요한 게 그 세트 이렇게 디자인, 뭐 중세 시대의 어떤 뭐 옷과 이런 그 디자인 쫙 그 전문가들이 있대요. 그래야 그걸 이제 만들어 찍잖아요. 근데 그걸 지금 아까 한 미드저니가 다 해준대요. 그래서 그 사람 다 잘렸대요, 지금. 그 사람들 안 쓰고 원래 되게 비싼 인력인데 거기다가 이제 설명만 하면 돼. 18세기에 뭐 영국에. 그럼 아까처럼 촥 나오니까 그 사람들이 다 일자리를 잃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거리로 나오면서 내놓은 이제 논리가 뭐냐면은 맞는 말인데 챗 GPT가 우리 거를 가져다 배웠다. 그 그림과 그 자료가 어디서 온 거냐. 우리 거 다 훔친 거지.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지분을 달라 이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문제는 그게 기술적으로 아직 안 내다. 너무 어렵죠. 어디서 그냥 인터넷에서 챗 GPT가 다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다 주워다가 넣은 건데 출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 설교 예 왔을 때에도 그 부분을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요즘 설교 그 뭐죠 표절 그런 거 그 출처 표시 안 하면 막 진짜 쫓겨날 정도로 되게 큰 문제 되잖아요. 근데 챗GPT는 출처를 표기를 할 수가 없어요. 걔 자체가 말을 안 해요. 자기가 알아서 그거는 출처는 뭐랄까 다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어렵습니다. 지금 기술로서는 할 수는 없는데 이들의 이제 요구는 그 시스템을 만들라 지금부터. 그래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서로 윈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그 세트 디자인 하는 사람이 내가 하진 않았지만 내가 옛날에 해둔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걸 사용해서 AI 사용해서 어떤 영화사가 그걸 했으면 일종 어떤 그 수수료를 배분을 하는 거죠. 거기 가입이 된 뭐 회원이면. 그러니까 나는 일을 적게 하고도 거기서 자연스럽게 징수 시스템이 되고 이런 게 이제 이런 게 된다면 아까 말씀처럼 일을 덜 하고도 돈은 그대로 벌 수 있는 이런 세상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어렵겠지만 미국은 지금 이런 첨예한 논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본소득 논쟁 많이들 들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뭐 다 좋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되겠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기본소득 하면은 뭐 누가 일하려고 그러냐 하는데 이제 뭐 다 이게 찬반이 있습니다만 이런 그 통계 있다는 거죠. 기본소득 받아도 난 계속 일할 거다. 그러니까 인류의 삶의 방식이 인공지능 때문에 완전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그냥 돈 걱정 없이 그냥 나는 일을 하지만 기본적인 삶은 누구나 너무 이상적인가요? 누구도 모르죠. 디스토피아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전문가들은 참 이렇게까지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거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저보다 훨씬 이런 사람들은 되게 진짜 자본주의의 가장 최첨단에 있는 부자들이잖아요. 이 왼쪽에 있는 분은 그 샘 올트먼 네, 그 GPT 아버지 요즘 되게 핫한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기본소득은 세계 빈곤 문제 해결책이다. 기본소득 실험, 실직자들 시간 어떻게 쓰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 사람 되게 긍정적이라는 거잖아요. 인공지능의 아버지가. 그리고 일론 머스크 이 사람은 그야말로 진짜 돈의 화신 지금 미국의 가장 그런 돈과 권력 있는 사람인데 결국 보편적 기본소득제 도입해야 할 것. 가장 그런 공산주의 같은 얘기를 이분 입에서 나오니까 저는 진짜 그런가 싶기도 하고
이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누구는 이거로 이제 1억 천금 벌려고 하지만 이렇게 크게 보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는 그러면은 무슨 얘기를 해야 될 거냐? 그런 질문을 제가 던지는 것입니다. 교원소득이 정답이라는 게 절대 아니고요. 교회도 뭐 어떤 그런 인공지능으로 큰 사업을 큰 기회를 뭐 해서 돈 많이 버십시오 이런 쪽을 편승해서 얘기를 할 것이냐, 아니면 함께 어떤 새로운 세상을 어떤 식으로 시스템을 만들 것이냐, 그런 논의들을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갖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내용들 얘기를 하고요. 거의 마무리인데요. 우리 그 모두가 아는 예수님의 비유 있잖아요. 나중에 온 자에게도 동일하게 주는, 이게 사실은 뭐 이상주의잖아요. 뭐 누가 좋은 거 몰라요. 근데 자본주의에서 다 같이 뭐 힘들고 공평한 거 필요하니까 일한 만큼 주고 열심히 한 사람 더 주고, 이게 당연한 건데, 근데 이상주의적으로 주님은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 근데 우리 마음 먹는 거에 따라서 인공지능 시대에는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고 세상의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제학자, 과학자, 철학자, 인문학자들. 교회에서는 무슨 얘기를 할 거냐?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이미 하던 얘기인데 오히려 이런 쪽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고요. 이제 제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떡과 복음, 이제 이 두 가지가 우리 뭐 기독교 어떤 사회봉사 어떤 뭐 그런 역사에 있어서 두 가지 큰 축이었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영적인 필요를 채우고, 또 떡도 같이, 항상 같이 가는 게 중요하다 이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제 떡을 제공하는 면에서는 그런 어떤 인공지능 시대에 그런 공정한 경제 분배의 어떤 담론들 형성하는 거, 그런 거에 있어서 교회가 좀 앞장서서 약자들 편에 서서 그런 목소리를 좀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식으로 떡을 막 직접 뭐 그거를 나눠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좀 더 큰 얘기들 지금 담론을 형성해야 되지 않겠냐. 떡 면에서 그런 생각 들고, 복음 면에서는 물론 이제 사형리로 전도해서 영접하고 교회로 이렇게 모시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이전에 지금 뭐 너무나 교회 신뢰도 안 좋은 거 아시잖아요. 욕하고 가는데. 그 이전에 그들의, 특히 젊은 세대들의 그 정말 지금 목마른 영적 갈망들 지금 엄청 넘치는데, 인공지능 생겨가지고 더 지금 혼란스럽고 막 나는 뭐지, 인간은 뭐지 막 그러고 있을 때에 어떤 삶의 의미, 인생의 의미, 인간의 존재 근원, 어디서 온 것인지,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 그런 것으로 대화를 시작할 때 충분히 어떤 의미적인 것, 복음까지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지막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씀이 어느 때보다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인가 싶고요. 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얼리버드 혹은 얼리 어답터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새로운 그 문명의 이기들을 남보다 좀 더 빨리 접하고 적응력을 가진 사람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 이 목사님께서는 정말 이 기계공학도 전공하셨고 컴퓨터 그래픽도 또 컴퓨터 프로그래머도 하셨고 하면서 전공도 살려서 이 시대에 굉장히 빨리 적응을 가지시고 또 목회에 유익하게 활용하고 계시니까 참 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아까 소개했던 그 월간 목회 5월호에 나온 특집을 한번 쭉 살펴보니까 많은 그 도움이 될 만한 글들이 있었어요. 제가 다 소개하지 않지만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 대결로 인해서 AI 시대가 도래한 것을 쇼킹하게 우리가 다 접했고, 또 그 이후에도 작년과 재작년 사이에 메타버스가 시작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을 가졌지만 목회에 그렇게 유익하게 쓰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여름 성경학교 교재로 교육 프로그램에 메타버스를 활용했던 적도 있지만, 벌써 이제 챗 GPT로 넘어가면서 메타버스는 다 잊혀진 것 같는데, 챗 GPT로 그럴 거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유익한 점도 많이 있고 또 지혜롭게 잘 활용하면 좋은 점도 있겠다고 생각되지만,
기본적으로 알려진 대로 도덕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 또 차별이나 또는 뭐 잘못된 가짜 뉴스를 중립적인 것처럼 이렇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우리에게 많은 해를 끼칠 수 있는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그러나 또 목회자들이 설교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 공부나 교육에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어떤 개념을 이해하거나 역사적 인물을 이렇게 스타디하거나 교육 자료로 활용하는 일에는 굉장히 유익할 수 있겠다는 이런 얘기가 나와서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업자의 문제들도 4차 산업혁명에 항상 뜨는 문제지만 이게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고 저임금 노동자들의 노동도 많이 필요로 하는 점도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좀 더 보강해야 될 점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남은 시간에 여러분들의 질문을 통해서 좀 더 보충적인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온라인에서나 혹은 오프라인에서 우리 같이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먼저 온라인상에 줌에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 질문하실 분이 계실까요? 전기호 목사님이 표시하셨습니다. 말씀하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아무튼 오늘은 뭐 인간다움과 떡의 문제 가지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얼마 전에, 며칠 전인가 그 뉴스에 보니까 미국에서 그 인공지능 연구하는 이거에 대한 그거를 법제화해야 된다. 한마디로 컨트롤하는 법을 만들어야 된다.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아마 국제적으로 그런 뉴스를 언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도 이렇게 우크라이나에서 전쟁하고 뭐 하마스가 먼저 테러를 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뭐 10배, 100배 보복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수많은 어린 아이들을 뭐 무참하게 죽이고 그래도 국제사회가 뭐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주도하는 국제사회가 그냥 넘어가고 그냥 저쪽은 죽나 보다 우리는 잘 먹고 잘 살자 하는 식으로 넘어가는 게 이 세상인데 앞으로 이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어떤 인간, 어떤 무기, 어떤 시스템이 개발될지 지금 우리로서는 아마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것들이 생긴다 이거죠. 아마 지금 며칠 전에 그 미국도 그런 거를 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도저히 인간이 컨트롤할 수 없는 통제 불능의 그런 인공지능이 문제가 되겠다 해서 아마 그거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걸 법제화하겠다 이러는데 그 법제화가 과연 되겠느냐. 예? 전 세계 여기저기서 예? 그 패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주도권을 내가 먼저 잡겠다는 그런 시대에 누가 그걸 법제화한다 그래서 누가 그걸 지킬 것이며 지킨다 그런들 그게 과연 컨트롤이 안 될 거야. 솔직히 얘기해서 좀 비관적인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인간다움과 떡의 문제를 어쩌면 넘어서서 이 전쟁으로 사람 죽이는 문제, 막 사륙하는 문제, 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것도 그렇고 나아가서 지금도 이렇게 불평등이 심화되잖아요. 플랫폼 노동으로 막 노동자들은 힘들지만 자본가들은 끊임없이 자본을 쌓아가고 앞으로 인공지능이 시스템이 발견되면 어떤 불평등이 더 생길지 상상할 수가 없는데 이런 것은 결국 많은 사람들을 죽음의 길로 몰아갈 텐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해야 돼. 이게 과연 희망이 있는 것인가? 비관적인, 물론 뭐 그것도 어렵지만 어떻게 이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국민 기본소득을 반드시 지불할 때가 올 거다 그랬는데 그게 이제 얼마나 걸리겠으며
그 기본소득 가지고 다른 노동을 안 해도 생활이 가능한 수준까지 갈 건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거 한번 좀 진단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네요. 예, 질문 뭐 간단합니다. 저렇게 잠깐 할게요. 기다려- 이게 예, 나을 것 맞아- 같습니다. 맞아 질문을 하시죠. 먼저 예. 다 드리고 시간 배분하셔가지고 얘기해 주시는 예, 게 예, 나을 예, 것 예. 같아요. 음. 굉장히 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좋은 강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이제 오늘 해주신 강의 내용과 관련해서 이런 어쨌든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우리 모두가 생각해야 될 것으로 아까 이제 제기해 주신 의식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인간다움이 과연 뭐냐? AI와 다른 인간다움의 본질이 뭐냐? 이 철학적인 질문, 우리 모두가 대답해야 될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우리 강사님의 생각. 두 번째로는 대체로 이 그 방에 들어와 있는 분들이 목회자들이 많아요. 그리고 실제 목회자들이 이제 챗GPT 이런 거를 사용해 보면서 어떤 본문을 주고 설교 본문 작성해봐 그러면 아주 그냥 뭐 훌륭한 뼈다구는 추려주는 거를 저도 경험을 했거든요. 그랬을 적에 이제 그런 경험을 하면서 아까는 인간다움 얘기를 했는데 목회자다움이 뭐냐? AI 시대에 그러면 목회자다움을 어디서 찾을 거냐 하는 거에 대한 생각을 좀 듣고 싶고요. 많이 하셨을 테니까. 세 번째로는 이 급박하게 다가온 이 인공지능 시대에 전 세계적으로 또는 국가적으로 여기에 대응을 해야 되겠는데 아까 얘기한 여러 가지 위험성이라든지 등등 그런 거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그리고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수준 이런 것에서 봤을 때 우리가 앞으로 이런 부분에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대응해야 되겠는지 이런 부분 저는 이렇게 세 가지 좀 질문을 드리고 예, 싶습니다. 세 분의 질문에 요약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너무나 다 핵심을 찔러주시는 질문이고, 저도 얼마 전에 그 미국에 계신 박사님, 거기서도 이제 많은 질문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거기서 제가 느낀 게, 아직 다 답을 모르고, 다 지금 헤매고 있다. 근데 이제 걱정하는 포인트는 비슷하신 것 같아요. 첫 번째 말씀하신 선생님께서 그 전쟁 그런 어떤 정말 더 안 좋은 쪽으로, 그런 쪽으로 걱정하는 분들 상당히 많아요, 지금. 그리고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양쪽으로 갈려 있죠. 그래서 지금 어떤 그 특이점이라고 하는, 지금 아직은 아닙니다만, 조금 더 발달해서 특이점이 오면은, 진짜 그거는 지구 멸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꽤 많더라고요. 전문가들도. 전쟁이 나고,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뭐 어떻게 컨트롤 할 수가 없다. 아주 비관적으로 그렇게 지금, 카운트다운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전문가들도 있고, 또, 긍정론자도 많이 계시죠. 아니다, 그거는 다루기에 따라 칼, 뭐 핵무기.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이제 뭐 제 전문가는 아니다. 그런 이슈가 너무 중요하고 다들 고민하고 있다. 그 정도 공감하고 그렇게 생각을 들고요. 기본소득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사실은 저는 뭐 경제학 그런 데 무지하고 하기 때문에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요. 자연인으로 그냥 생각하면 다 좋은데 그게 될까? 말씀하시는데 그 돈을 다 어떻게 그럼 뭐 천국처럼 뭐 진짜 다 일도 안 하고 밥 다 먹고 다 풍성하고 그게 될까? 약간 그런 쪽이거든요. 오히려 보수적이라 해야 되나? 그러긴 한데 근데 저는 약간 그런 충격을 받는 게 저런 일론 머스크나 저런 사람들은 그야말로 장사의 신들이잖아요. 세계에 돈을 주문을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저쪽으로 갈 거다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다는 아니겠지만.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오히려 이제 끌려가는 쪽입니다. 아, 진짜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근데 저는 각은 이렇게 감은 안 나오는. 그거는 이제 그런 전문가분들이, 진짜 전문가분들이, 아까도 제가 책 소개드렸지만, 한국에도 경제학자 뭐 그런 분들이 지금 엄청 뭐랄까, 뜨거운 이제 토론과 시작되는 단계라고 알고 있어요. 제가 여기서 답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의식 이런 부분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목사로서 설교 요즘 준비하면서 다시 그런 부분 되게 이제 고민 많이 하는데 너무 어렵고 뭐 제가 진짜 감히 어떻게 결론은 미치지도 못하고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걸 다루는 사실 책도 많지 않고. 왜냐면 이전의 세대들은 우리 신앙, 저만 해도 청년부 신앙, 그때 우리가 받았던 신앙 교육은 정말 그냥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의 주님입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뭘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설명, 그런 거를 배워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근데 어떻게 보면 처음 이런 얘기로 좀 풀어나가야 되는 좀 시대일 수도 있는데, 의식이 과연 뭘까? 근데 분명, 하여튼 저는 붙드는 거는, 그들 아까 그 누구죠? 도킨스나 그런 유물론자들이 얘기하듯이 그냥 여기는 화학 작용으로, 전기 작용으로 그냥 챗 GPT 만들듯이 그냥 어떤 사고라는 그게 되는 것 뿐이야. 영혼이라는 건 없어. 의식이라는 건 없어. 니네 착각이야. 이렇게 얘기를 많이 과학자들 하는데, 우리 이제 목사, 뭐 영성이라는 걸 붙드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다를 이제 어떻게든 붙들어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그게 뭘까? 그 넘어서가 뭘까? 옛날에 뭐 중세인들, 고대인들은 영혼이 심장에 있다고 믿었다. 아니면 뭐 전두엽에 있다고 믿었잖아요. 근데 지금 현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은 안 하잖아요. 아무도. 그리스도인도 분명 우리가 영혼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지만 그게 물리적으로 뭐 이 위치에 있다. 그런 건 아닌데, 하지만 그럼에도 있다. 의식은 분명 영이 있다. 하나님과 교류하는 그게 있다. 그게 우리는 이제 어떤 직관적으로 아는 건데,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 그런 개인적으로 뭐 중세 영성가나 그런 분들 뭐 그런 거 이제 책 많이 좀 보면서 배우려고 하고 하는데, 어려운 질문이 저도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이제 목회자 다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월간 목회 원고에 이제 주로 그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나 교과서적인 답일 수도 있는데, 이런 세상이 될수록 사실 목회자에 대한 바라는 바는 더 커지잖아요. 당연히. 기계의 세상이 되니까 기계가 줄 수 없는 사람이 줄 수 있는 목사.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작은 교회, 작은 공동체가 더 이제 진짜 진실된 접촉. 너무 이제 많이 한 얘기지만 저희 교회 식구분한테 지난주에 주일 예배 때 그런 얘기 들었어요. 예전에 대형 교회를 다니셨대요. 3,000명 교인. 근데 이제 삶에 너무 큰 변화가 생긴 거예요. 실직 뭐 이렇게 그동안 정말 살아왔던 삶에 너무 큰 변화가 생기고 너무 힘든 시기. 그래서 저기 담임 목사님한테 이제 뭐 상담처럼 뭐 이렇게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너무 쉽게 그냥 몇 초 생각도 안 하시고, 아유 다 기도하시고 저기 다 봉사 좀 다 달릴 겁니다. 그냥 너무나 쉽게 그냥 그러고 이제 넘어간다는 거죠. 근데 그런 얘기 다 들으면서 이제 우리는 다 신앙이 있으니까, 아유 다 목사님도 3,000명 교인이니까 어떻게 다 기억하시고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이제 그렇게 다 이해하는 쪽으로 하긴 했습니다만, 이제 앞으로는 이런 게 그런 성도들 입장에서는 더 크게 다가온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챗GPT랑 우리 담임 목사님이랑 다를 게 뭐야? 더 뭐랄까, 더 이렇게 괴리감이 커지니까, 그럼 반대로 저희 교회처럼 정말 작은 교회, 10명, 20명 교회는 정말 맨날 손잡고 뭐 정말 인간다움을, 목회자다움이라는 게 그런 진짜 인간만 줄 수 있는 그런 거, 그냥 원론적인 얘기죠. 정말 진짜 영혼을 사랑하고 관심 있고 그런 회사상이 더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뭐 국가 차원에서 한국이, 글쎄요, 그분은 저도 잘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되게 앞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이버도 지금 뭐 그 세계 거기에 한 꼭지로 들어갈 거고, 그 네이버 지금 인공지능도 뭐 지금 챗GPT만이 아니라 엄청 다 경쟁 붙어가지고 다 이제 비슷한 수준이 됐다고 알고 있어요. MS에도 있고 뭐 구글에도 있고 다, 네이버도 지금 그 뭐 엄청 지금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한국도 뭐 못지않아 세계를 이렇게 할 텐데, 어떤 국가 정책 방향으로 이제 그런 대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저도 이제 의구심이고 약간 걱정이 되고, 과연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만. 네, 또 질문하실 분들 뭐 아직 시간 조금 있습니다만은, 그 최근에 그 샘 올트먼이라고 하는 이 오픈 AI의 창립자이고 CEO로 있었던 분이 최근 소식은 이사회에서 해고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쫓겨났는데 MS 마이크로소프트사로 취직을 했어요. 600명이 넘는 직원 중에 500명이 넘는 직원이 샘 올트먼을 다시 복귀시키지 않으면 우리도 MS로 간다,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는
그 쿠데타 같은 이런 일도 있었지만 이게 결국 상업주의와 연관해서 어떤 새로운 수익을 창출해내는 이런 문제가 이런 AI 문제에도 다 개입이 되어 있고 양극화의 현상의 문제가 이런 AI 챗 GPT를 잘 활용하거나 만들어서 유익하게 뭔가를 상업화하는 사람과 거기에 의존성이 있는 사람들과 양분되는 이런 양극화의 문제가 여기에도 같이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이제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정말 잘 지혜롭게 잘 활용하는 목회자와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문제점도 앞으로 이제 생길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좀 더 말씀하신 분, 예, 김규태 선생님 말씀하시죠. 예, 그냥 말씀하세요. 안 그래도 어저께, 그러니까, 국회 이제 그 보고서를 쓰시는 분이, 예, 국회에 보고서를 이제 기본소득에 관해서 쓰시는 교수님하고 이제 그 AI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제가 했거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 그때도 좀 하고 한 2시간 정도 같이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저희는 준비가 그러니까 그쪽은 그러니까 학계라든지 기타 이제 그런 쪽은 철학적인 부분이나 뭐 제가 이제 그분 이제 보고서가 될 책을 봤기 때문에 근데 아직 다 완성은 안 됐지만 근데 문제는 방금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사람들의 인식 그게 종교인들이 사람들에게 해야 될 임무가 아닐까 그게 이제 더 크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이야기할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그래서 기회가 되면은 그거는 이제 커멘트 정도고요.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게 그 나니아 옷장 네. 혹시 저도 좀 참가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그 공간 이름이 나니아 옷장이고 그 언제든 뭔가 이렇게 같이 뭘 할 수 있는 느슨한 연대로 이렇게 열려 있는 걸 지향하는 공간이긴 해요. 네. 그래서 일단 놀러 오시고 차 한잔 하시고. 예. 근데 저희는 그런 건 있어요. 지금 막 뭔가 정확한 프로그램, 명확한 뭐 연례 프로그램 막 구체적으로 돌아가고 그런 뭔가 그런 시스템은 네, 그런 아니고 거 뭐. 그때 뭐랄까 하여튼 이렇게 플렉서블하게 그런 조직이라 일단 한번 놀러 오셔요. 차 한잔 하시고. 네네. 안홍철 목사님 질문, 예, 하시죠. 예. 네, 김홍철입니다. 그 저작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그 저작권이 대부분 이제 선진국 쪽에 저작권이 많이 가 있는 그러니까 저작권료, 뭐 저작권 재판 다 쪽으로 가 있는데 아까 GPT는 출처를 안 밝힌다라고 했고 근데 이제 모든 지식이 헤아려 새 것이 없듯이 사실 저작권도 그분들이 옛날에 어디서 배워온 거를 조금의 창조성을 넣어서 만든 게 저작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카피라이트보다는 카피레프트가 전체적으로 맞다.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 시대 AI가 더 활성화되면 저작권 문제는 어떻게 될까? 그거 하나가 있고요. 제목을 인공지능 시대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 저게 수없이 들었던 거의 30년 전부터 들었던 제목들 뭐 IMF 시대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 무슨 뭐 동성애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이 아주 상투적인 건데 만약에 목사님이 저보다도 또 어리고 여기서 제일 어리신 분 중에 한 분 같은데 만약에 목사님이 이 제목을 뽑으라 그러면 어떻게 뽑을지 그거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그러니까 새로운 방식으로요. 너무 상투적이니까. 그러게요. 너무 좋은 질문인데 제가 막 순발력 있게 바로 나오진 않네요. 저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제가 초대받은 입장이고 또 해오시는 그런 또 제가 쭉 봤어요. 저는 가기 전에 쭉 이렇게 어떤 그 히스토리를 보는데 어떤 그 무게감이나 이제 그런 게 그냥 좀 가볍게 하면 안 어울릴 것 같다. 그래서 장난 이런 거 가볍게 하는데 다른 때는 막 이상한 진짜 그런 장난 같은 제목 많이 쓰는데 근데 그래요.
그러게요. 그거를 근데 바로 안 떠오르네요. 그런 거 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야 돼요, 지금. 그래야 이게 접속이 되네. 제가 아주 큰 인사이트를. 뭐로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신 건 혹시 없으세요? 근데 이게 너무 진짜 초기라서 제가 검색도 많이 기사 해봤거든요. 다른 포럼들. 근데 몇 개 있긴 한데 이미 이런 걸 많이 썼으면 또 거기서 세부적으로 가지를 치고 들어갈 텐데 이런 거조차도 지금 잘 초기라 그냥 일단 이런 거 써야지 이제 저는 했는데 생각해보고 나중에 한번 해야겠습니다. 그 앞에 또 하나 말씀하시지 않은 그 저작권은 저도 공감하고요. 아예 새로운 뭔가 방식으로 흘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요. 기존의 방식으로 담아낼 수 있을까? 제가 그 본 글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챗 GPT와 이제 신학계의 변화 위험성 책임이라고 하는 그 주제하에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됐어요. 리포트 과제를 받은 학생들의 사고 능력과 글쓰기 능력이 약화되고 게으른 학생들은 더욱 도태되고 부지런한 학생은 더욱 성장할 것이다. 또 그래서 이제 글을 쓸 때 챗 GPT를 사용한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주를 좀 정확하게 밝힘으로써 피드백을 받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학자들의 논문은 특히 글 하나가 엄청난 파급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 프라이버시 보호, 상호 존중, 깊고 독특한 사유와 지적 재산권, 약자에 대한 배려 등의 가치가 위협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이런 글들이 좀 나왔어요. 더군다나 사기나 보이스피싱이나 혐오 표현이나 전쟁, 무력적 공격, 스팸, 스토킹 이런 많은 사회학적인 문제와 아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들도 우리가 참 경계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았거든요. 최근에 제가 어느 신학 잡지에 원고를 이제 내기 시작을 했는데 그 수정 작업을 하면서 제가 엄청나게 쇼킹을 받고 저 스스로가 굉장한 조심성의 각성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학자가 각주 하나 잘못 달므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그 부정적인 파급력을 줄 수가 있다는 걸 제가 깨달았기 때문에 정말 어디 원고 하나를 어디에 발표한다든지 하는 거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이 챗 GPT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혹시 예, 말씀하십시오. 네, 네. 나니아의 옷장에 대해서 네. 어떻게 이름을 왜 그렇게 지으시고 어떻게 저희가 어떤 지금 이제 목적을 하시는지 10년 차 됐는데요. 사실은 이 얘기가 되게 재밌는 얘기가 많아서 지난주에도 어디 가서 이렇게 강의하고 왔는데 되게 정말 저희가 한 재밌는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얘기도 하고 싶은데 하여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나니아 옷장은 C.S. 루이스의 그 나니아 연대기라는 작품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옷장문을 열고 그 꼬맹이들이 들어가면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거든요. 거기가 이제 아슬란, 예수님을 상징하는 아슬란이 다스리는 그런 세계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 모토가 옷장문을 열면 새로운 세계를 만난다. 이게 저희 모토예요. 그래서 기독교 문화 공간을 표방하지만 이제 믿지 않는 분들도 그냥 자연스럽게 옷장문을 열면은 새로운 세계를 만난대. 들어왔는데 이런 게 좀 교회 문화가 이런 게 있구나. 뭐 기독교 문화가 이런 게 있구나. 그런 만남을 기대하면서 지은 이름입니다. 자, 오늘 뭐 한 5분 정도 남긴 했지만 마무리를 해도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예, 말씀하시죠. 예. 그래요. 예. 마이크 좀 갖다 주세요. 예. 저는 질문이라기보다 일단 느낀 점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냥 여기 포럼 오늘 AI 포럼 있다고 해서 왔는데 저는 여기 아가페 드림교회 다니는 학생이고요. 그 음악 전공을 하고 있고 그 목사님한테 연락이 와서 오늘 한번 들으러 왔는데 일단은 되게 놀란 거는 그 저희 위비 세대 분들이 이렇게 기술적인 거에 대해서 열려 있고 공부하려는 거 하는 게 되게 멋있어 보인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요즘에 들고 있는 문제점이 제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문제점이 뭐냐면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과 그 위비 세대들의 이제 양극화라고 할게요. 그
양극화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가 갑자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지금은 오늘 포럼은 되게 기술적인 측면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기술보다는 저는 예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기술적인 것에도 굉장히 열려 있는 거가 좋지만 우리가 한편으로는 기독교인이지만 문화로서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가는 문화를 배척하고 그거를 약간 이렇게 소외시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왜 이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지, 왜 이것을 좋아하는지 그런 관심으로 먼저 다가가면은 그런 젊은이들을 다시 교회에 데려오고 같이 뭔가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자체는 메시지 자체는 되게 세련되다고 생각하는데 기독교의 지금 모습이 그러니까 그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거를 전하는 방식이 세련되지 못하다고 제가 느끼고 있어요.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문화적 예술에 있어서 열려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음악 전공이니까 음악으로 예를 들자면 되게 많은 장르들이 있어요. 지금도 앞서가는 뮤지션들이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기독교 음악은 단순히 그냥 밴드 세션 드럼도 그냥 그런 드럼 킷으로만 음악을 하고 근데 저는 음악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게 굉장히 불편하고 재미가 없거든요. 저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않는 거예요. 물론 메시지 자체는 좋지만 그게 전달하는 방식이 너무 진부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더 좋은 곳으로 이끌려고 한다면 기독교 자체가 너무 멋있어서 젊은 청년들이 너무 멋있다. 나도 한번 저기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라는 마음이 들게끔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해요. 예, 그래도 우리 강사님 한번 리스폰스 해주시죠. 네, 아유, 저희 너무 감동적이고요. 사실 저희 공간이 음악을 하는 공간이에요. 그래가지고 너무 지금 좋고, 혹시 그러면 지금 어떤 쪽의 음악을 좀 본인도 이렇게 좀 만들고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건 제 음악인데 저도 사실은 그냥 너무 갇혀 있었어요. 제가 그냥 하는 내 음악이 정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를 깨우신 계기가 있었고 그래서 새로운 것을 계속 공부를 하고 있어요. 지금 좀 이렇게 네, 공부하고. 좀 더 약간 진보적으로 보수적이보다는 진보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아이돌 음악을 정말 싫어하거든요. 아이돌은 말고. 네, 근데 아이돌 음악을 하게 됐습니다. 아, 아이돌 네, 음악 쪽으로? 그러니까 저는 아이돌 음악이 전하는 메시지가 굉장히 의미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걸 넘어서 그냥 일반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즐기는 거예요, 음악 자체를. 그리고 메시지는 없더라도 그 음악을 표현하는 방식은 굉장히 세련됐기 때문에 사운드나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은 기독교가 가져온다면 그런 사운드나 이런 거 그리고 기독교의 메시지를 거기 담는다면 훨씬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여쭤봤냐면 저희 한번 모셔가지고 저희 공연 많이 하거든요. 한번 저기 아티스트로 출연자로 오셔서 네. 그럼 노래 쪽으로 하시는 거예요? 작곡, 곡을 네, 만드는, 프로듀싱하고. 네, 편곡하는 길선민입니다. 길서민? 선민. 네, 나중에 언제 네, 한번 우리 저기 정여인 목사님 퀴즈에서 통하면 다 잘 연락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로 유익한 발제와 또 질문과 답변 모두 유익했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격려의 박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